안녕하십니까. 국가공인 자격증 무역영어 검정시험 2급 시험과 필승 전략에 대해서 특강을 할 제주한라대학교 최석범 교수입니다. 무역학과나 무역용언학과인 경제학과, 경영학과 학생 여러분들은 재학 중에 반드시 무역영어 2급 시험을 따셔서 취업 전선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역영어 2급 출제 기준과 출제 수준, 무역영어 2급 주요 출제 영역, 그 다음 영문해석 영작문 2급 예시 문제풀이, 무역실무 2급 예시 문제풀이, 마지막으로 무역영어 2급 시험 필승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영어 2급 검정 기준은 전문대학 및 4년제 경상계열 재학생으로서 무역 실무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을 측정하게 됩니다. 출제 수준과 관련해서 영문 해석의 경우에는 무역 실무 주요 지식을 가지고 무역 사안을 맞게 해석하는가가 출제 기준이 되겠고요. 영작문의 경우에는 무역 실무 주요 지식을 가지고 무역 사안을 맞게 영작하는가가 출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 실무의 경우는 무역 예비 전문가로서 무역 실무 주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측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2급 출제 범위는 무역 계약화 절차, 무역 계약의 법리, 기본 조건, 인컴텀스를 포함하는 무역 계약 파트, 운송 및 관세를 포함하는 무역 운송 파트로서 해상 운송, 항공 운송, 복합 운송이 출제 영역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해상보험 및 무역보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용장 및 대금 결제 영역을 신용장 및 추심을 포함하는 그러한 무역 결제 영역이 있고, 그 다음 무역 클레임과 관련된 상사 중재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역 규범과 전자무역, 그 다음에 기타 영역이 되는데, 무역 규범의 경우에도 위에 있는 계약이나 운송, 해상보험 및 무역보험, 무역결제, 상사중재 영역에서 다루어진다라고 보게 되면 주요 출제 영역은 무역계약, 해상운송, 해상보험, 그 다음에 신용장, 상사중재 요 5가지 영역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자격증을 충분히 딸 수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영문 해석 및 영작문에 대한 예시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영역은 무역계약에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제 의도는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를 이해하고 있는가,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상에서 설명 조항을 알고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whereas 무역 계약서에서 whereas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 whereas라고 하는 표현은 즉 말하자면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whereas를 포함하는 조문을 갖다가 whereas clause라고 하고 그것을 설명 조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통해서 당사자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설명 조항이 되는데, 그래서 이 설명 조항은 반드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설명 조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게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구매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판매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4번에 Agreement of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에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에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번에 이제 Fixed Note라고 되어 있는데, 이 Fixed Note는 Fixed Memo라고 얘기하는데, 용선에 있어서 용선 중개인을 통해서 용선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용선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성약서가 바로 Fixed Note가 되겠고요. Sales Note의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의 일종인데 셀러가 작성해서 매수인에게 송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계약서가 세일즈 노트가 되겠고요. 퍼체이스 노트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셀러한테 보내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작성되는 것이 퍼체이스 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일즈 노트를 매도 약서, 퍼체이스 노트를 매수 약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역계약에서 계약서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무역계약서의 주문 조항을 이해하고 있는가, 계약 관련 주요 용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 예문을 보게 되면 확정 청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모든 주문은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확정 청약이라고 하게 되면은 유효 기간을 설정해서 상대방한테 보내는 청약으로서 취소 불능식 영장이 확정 청약이 되는데, 이 확정 청약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락이 있어야지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확정 청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주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청약이라고 하게 되면 셀링 오퍼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잉 오퍼를 얘기해서 매수 청약을 얘기합니다. 매수 청약으로서의 주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인이나 확인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서면으로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서면이라는 용어는 in writing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한 in writing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이제 1번하고 3번이 되겠죠. 그런데 서면으로 확인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뭐 되지 않는 경우, 뭐뭐 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표현이 except in case where 해가지고 뭐뭐 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표현이 이제 3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이라고 하는 주요 용어하고 뭐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표현만 알게 되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해상 운송에 있어서 선화증권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 영역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선화증권의 유형을 이해하고 있는가, 지시식 선화증권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문 예문을 주고 그 관련된 해석을 잘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negotiable BL입니다. negotiable BL은 유통 가능입니다. 그럼 예문에 보게 되면 유통 가능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 1번하고 3번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에서 3번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요 뒤에 보게 되면 consigned to the order of 해가지고 누구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인도됨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 order라는 표현을 갖다가 지시로 번역한 게 1번이고 주문으로 번역한 게 3번입니다. 그러니까 선화증권에서 order라고 하는 표현은 지시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order BL이라고 하게 되면 지시식 선화증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negotiable하고 order라고 하는 단어만 알고 있으면 정답이 1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order BL의 경우에는 지시식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수화인란에 실제 수화인이 기재되지 않고 누구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물건을 내주라고 하는 표현이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 해상 운송에서 선적 지형과 관련된 분야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물주 구문의 영문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 물주 구문이라고 하면 물건이 주어가 되는 문장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한글에서는 물건을 주어로 해서 문장을 잘 사용을 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물주 구문이 상당히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 관용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시에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정시에라는 표현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on time이든지 punctually 두 개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punctually하고 on time이 들어간 것은 3번하고 4번인데 예상치 못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unexpected event,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로 표현하는데 이게 4번이고, anticipatory event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는 사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그 두 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해상보험에서 영국 해상법 제62조 5항에서 위부의 성락과 관련된 표현이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위부의 용어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영국 해상보험법의 조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The acceptance of an abandonment may be either expressed or implied from the conduct of insurer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bandonment는 위부입니다. 위부. 그래서 위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2번하고 4번이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마지막에 insurer 하게 되면 보험업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번하고 4번 중에
하나는 피보험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하나는 보험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슈어러는 보험자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위라고 하는 것은 서브로게이션을 얘기하는데 대위라고 하는 표현은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피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넘기는 것을 대위라고 얘기하고 위부의 경우에는 추정 전손이 발생했을 때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피보험 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넘기는 행위를 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위하고 위부의 그런 차이점을 아시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해상보험에서 이제 부가 담보 조건을 이제 출제 영역이 될 수 있는데요. 부보하다의 표현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주요 부가 담보 조건을 이해하고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난, 발화, 불착 담보 조건이 있습니다. 도난이라고 하게 되면 theft, 불착이라고 발화라고 하면 pilferage, 불착이라고 하게 되면 non-delivery입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TPND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난, 발차, 불착 담보 조건 그 용어를 알게 되면 TPND를 바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가 담보 조건에 대한 그 풀네임하고 약어를 알고 계시면 바로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 결제, 신용장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요. 신용장의 이용 가능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환음 관련 주요 표현을 이해하고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이용 가능성은 일남 출급, 연지급, 매입, 그 다음에 인수, 이 네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는 그 available by negotiation 돼 있죠. 그래서 매입에 의해서 이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신용장은 매입 신용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ass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음이 assight로 발견되기 때문에 이 신용장은 매입 신용장이면서 일남 출급 신용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드래프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드래프트는 환음을 얘기하는데 드래프트 drawn on 다음에 그 지급 당사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on the issuing bank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음상의 지급 당사자는 개선은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ssign, 일남 지급, 일남 출급으로 번역하고 있는 게 1번하고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draw on the issuing bank,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고, 그래서 제시된 지문 전체를 알지 못하더라도 주요 단어하고 그 표현 방식만 이해를 하게 되면 정답을 쉽게 고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대개 결제 영역에서 신용장 발행과 관련된 영역에서 신용장 유형의 표현을 이해하고 있는가, 신용장 개설 관련 기본 표현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환 청구 없이 양도 가능 신용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 가능 신용장은 트랜스퍼러블 크레딧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 가능 신용장이 양도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트랜스퍼러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만이 양도 가능 신용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러블 크레딧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1번하고 4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상환 청구 없이라고 할 때 상환 청구 없이라고 하는 것은 without recours라는 표현을 씁니다. recours라고 하는 것은 상환 청구, 즉 소구권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입 신용장이 매입을 했을 때 그 서류를 갖다가 개설은행한테 보냈는데 개설은행에서 서류 불일치로 인해서 unpaid를 낳았을 경우에 매입은행은 매입을 의뢰한 수익자한테 unpaid가 됐기 때문에 기지급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소구권, 상환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표현인 without recours라고 들어간 게 바로 4번이 되겠죠. 그래서 transferable하고 without recourse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 4번이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금 결제에 있어서 신용장 제16 B항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용장 통일 규칙의 불일치에 대한 권리 포기를 이해하고 있는가? 불일치에 대하여 개설은행이 어떤 당사자와 그 불일치에 대한 권리 포기를 교섭할 수 있는가가 출제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설은행은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표현되어 있고 뭘 할 수 있냐면 컨택트입니다. 컨택. 접촉할 수 있다는 거죠. 접촉할 수 있다는 건 교섭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디스크레펀시 하게 되면 불일치가 되겠죠. 불일치에 대한 웨이버, 권리 포기를 획득하기 위해서 누구와 접촉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가는 겁니다.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서 신용장이 개설되고 개설은행에 서류를 접수했을 때 그 하자 사항에 대한 불일치 사항에 대한 가장 그 이해관계가 높은 자가 바로 개설은행입니다. 그래서 개설은행의 같은 경우에는 하자 사항이나 불일치 사항이 있을 때 바로 불일치를 그 언페이드를 넣을 수가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로서 개설은행한테 권리 그 하자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자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은행이 하자 사항이 있더라도 수리를 하라라고 지시를 하게 되면 그 불일치에 대한 그 권리를 갖다가 개설은행이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개설은행은 그 불일치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류를 갖다가 수리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대금을 갖다가 매입은행한테 송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일치에 대한 권리 포기에 대하여 교섭을 할 수 있는 당사자는 누구냐면 바로 개설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무영역과 관련해서 계약의 주요 법리를 이해하고 있는가, 격지자 간의 성락의 효력 발생 시기를 알고 있는가가 출제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청약은 반드시 상대방한테 도달해야만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성락의 내용은 정확히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청약의 내용하고 성락의 내용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상의 원칙이라고 해서 미러 이미지 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하고 거울에 비친 영상하고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경상의 원칙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청약의 내용하고 성락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해야만이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미법상 우편으로 성락의 통지를 한 경우에 성락의 효력은 그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달한 때가 아니라 영미법상에서 격지자 간의 거래, 즉 예를 들면 우편이나 전보에 의해서 성락의 의사 표시를 했을 때는 발신된 시점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자에게 도달할 때 발생한다는 것은 틀린 내용이겠죠. 그다음에 무역계약은 분료식 계약이 맞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서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지, 매매 계약은 일부 서면, 일부 구두로도 할 수도 있고 또한 서면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료식 요식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상 운송에서 운임의 유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해상 운임의 주요 운임의 유형을 알고 있는가, 부정기선의 데드 스페이스에 대한 운임을 알고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화주가 선봉 예약을 하였으나 화물을 실지 않았을 때 실지 않은 톤수에 대하여 물리는 벌금의 형태의 운임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주가 물건을 실기로 했는데 안 실었게 되면 그 해당 선복이 실지 않은 상태로 운항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데드 스페이스, 공적 또는 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공적이나 부적이 생기게 되면 그 나머지 실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벌금의 형태로 물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데드 프레이트 해가지고 공적 운임, 부적 운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프로레이트라 프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 하면
원래 목적지로 물건으로 운송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원래 목적지에 대하여 이동된 거리에 비례해 가지고 운임을 책정하는 것이 비례 운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백프레이트가 있는데 이 백프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 물건이 도착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목적지가 물건이 원선적지로 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매수인이 파산이 났다는 경우. 그럴 경우는 물건이 원선적지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럴 때 물리는 운임이 백프레이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럼프섬 프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한 항해당 이제 운임을 책정하는 그 형태가 되겠는데 책정되는 그 운임이 바로 럼프섬 프레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역실무와 관련해서 이제 해상보험에서 피보험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피보험 이익을 이해하고 있는가, 피보험 이익의 요건을 알고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되겠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피보험 이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이 특정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확정성 맞습니다. 피보험 이익은 무역계약 체결시에는 확정될 필요 없지만 손해가 발생할 시점에는 반드시 확정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확정성이고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피보험 이익은 경제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는 게 경제성입니다. 그다음에 적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보험 이익이 적법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수익성은 이 피보험 이익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금결제 신용장에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양도 가는 신용장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양도된 신용장을 이해하고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도된 신용장의 최종적인 지급 의무를 지는 당사자는 누구냐는 겁니다. 양도 가능 신용장이 실제로 양도되었을 때 그 신용장을 양도된 신용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도 가능 신용장이 실제로 양도되어서 양도된 신용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지급 의무를 지는 당사자는 바로 개설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용장에서 최종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개설은행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무역영어 2급 시험에 대한 필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급을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무역실무, 무역영어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반드시 무역실무와 무역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그 책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매할 필요 없이 대학에 다닐 때 무역실무와 무역영어 책 교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꾸준히 정독하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갖다가 공부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2급의 경우에도 대학 교재에서 거의 100%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권의 교재를 가지고 충분히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출제 빈도가 높은 국제무역 규칙을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비엔나 협약, 그다음 인코텀스, 그다음에 UCP 600인데 비엔나 협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을 줄여서 비엔나 협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엔나 협약에서 주로 무역 계약과 관련된 그 성립, 그 계약 무역 계약의 법리와 관련된 청약과 성락에 관련된 내용이 전반부에 해당이 되는데 그 전반부에 대한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코텀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코텀스 2010인데 내년부터는 인코텀스 2020이 이제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 달에 시험을 볼 친구들은 인코텀스 2020을 준비하셔야 되고 내년에 시험을 준비할 학생들은 인코텀스 2020을 준비해서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UCP 600의 경우에도 신용장 통일 규칙이라는 것이 신용장 거래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용장 내용 부분을 공부할 때 반드시 신용장 통일 규칙의 조문까지도 참조해서 공부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영역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계약, 운송, 보험, 신용장, 상사, 중재 영역에서 거의 70%에서 80%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전 분야에 대해서 골고루 다 공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무역 절차를 이해한다는 데는 도움이 크게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무역영어 검정 시험을 단기적으로 준비할 때에는 계약, 운송, 보험, 신용장, 상사, 중재 5개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그 자격증을 따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무역영어를 학습할 때 관련 무역 실무 내용도 병행해서 학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역 계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무역영어 책에는 주로 용어하고 주요 구문 위주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프가 청약이라는 의미는 알 수 있지만 그 청약과 관련된 실질적인 법률적인 법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법리를 갖다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역 실무책을 참조로 해서 해당 부분을 숙지를 해야만이 무역 영어도 능률이 오르고 관련된 무역 실무도 병행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풀이 및 틀린 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문제집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문제집이라도 그 출제 유형을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집을 꾸준히 풀게 되게 되면 문제 유형을 갖다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문제집에서 자신이 틀린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틀린 문제를 마크를 해놓으셔 가지고 그 틀린 문제만 집중적으로 보시게 되면 시험에 있어서 적중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한민국은 무역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영어 검정시험 자격증을 취득해서 무역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구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역영어 검정시험의 경우에는 대학교의 무역학과나 무역유관학과인 경영학과, 경제학과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적어도 2학년, 3학년 때 이 무역영어 검정시험 2급을 응시하여 그 자격증을 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공인 대한상위 무역영어 검정시험 2급은 여러분이 무역 전문가로서의 길을 가는 것을 열어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주한라대학교 최석범 교수였습니다.